73세 김정수 할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자식들이 싸놓은 여행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주짜리 유럽 배낭여행 계획표가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죠. 그런데 그 계획표 어디에도 아버지 이름은 없었어요.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화려한 도시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정작 가족의 한 사람인 아버지는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어요. 태준이 말했어요. 아버지는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좋을 거라고요. 혜진도 맞장구 쳤어요. 여행 다니시기엔 아버지 연세가 많다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김 씨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이유가 뭔지 말해요. 자식들 눈에는 아버지가 짐이 되는 존재였던 거죠. 8개월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김 씨는 자식들과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외로운 아버지를 위해 더 자주 찾아올 거라고 기대했죠. 실제로 처음 한 달 동안은 그랬어요. 태준과 혜진이 번갈아 가며 안부를 물었고 김 씨는 이제야 진짜 가족다운 느낌이 든다고 생각했죠.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자주 연락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홀로 남은 후에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고마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자식들의 방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전화 통화도 형식적으로 변했죠. 안부를 묻는 말도 점점 짧아졌어요. 그래도 김 씨는 자식들이 바쁘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결혼해서 각자 가정이 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서운함이 자라고 있었어요. 강남 아파트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처음엔 작은 투룸이었는데 은행 지점장으로 승진하면서 조금씩 더 큰 곳으로 이사했죠. 성실히 일하며 모은 돈으로 마침내 이 좋은 곳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이 집에서 자식들을 키우고 손주들이 태어나는 것도 지켜봤죠. 평생의 목표였던 안정적인 노후 준비도 마쳤어요. 통장에는 넉넉한 돈이 있었고 이 아파트까지 합치면 자식들에게 부족함 없이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었어요. 김 씨는 늘 자랑스러웠어요. 자식들이 재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뒀다는 게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태준이 갑자기 아버지 건강을 자주 물어보기 시작했거든요. 혜진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엔 효심이 깊어졌나 보다 했는데 대화를 자세히 들어보니 묘한 구석이 있었어요. 태준은 아버지 혈압약 잘 챙겨 드시냐고 물으면서 동시에 요즘 강남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꺼냈어요. 혜진은 아버지 무릎은 괜찮으시냐고 걱정하면서 나중에 상속세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슬쩍 물어봤죠. 김 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식들이 미래를 계획적으로 생각하는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오늘 자식들이 여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태준이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함께 가시면 일정이 너무 빡빡할 것 같다고요. 혜진도 거들었어요. 유럽은 걸어 다닐 일이 많아서 아버지가 힘드실 거라면서요. 그 순간 김 씨는 깨달았어요. 자식들이 정말로 걱정하는 건 자신의 건강이 아니라는 걸 말해요. 아버지 모시고 가면 불편하잖아라는 속마음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3주짜리 유럽 여행, 그것도 가족 전체가 함께 가는 여행에서 유일하게 빠진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어요. 김 씨는 4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살아왔어요. 아내와 함께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은 늘 뒷전이었죠. 해외여행 한 번 제대로 가보지 못한 채 은퇴했고 아내마저 세상을 떠난 지금 드디어 자유로운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요. 자식들의 짐 정리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태준의 아내와 아들 둘, 혜진의 남편과 딸 하나, 총 7명이 함께 떠나는 가족여행이었어요. 그 누구도 할아버지가 함께 가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지 않았죠. 김 씨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작년 추석에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만 해도 아내가 살아있었고 온 가족이 모여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내가 손주들 무릎에 앉혀놓고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죠. 지금 보니 그 사진 속 자신만 조금 어색해 보였어요. 항상 사진 찍을 때면
뒤로 물러서려 했거든요. 이제는 그 사진 속 아내도 없고 앞으로 이런 가족 모임 자체가 점점 줄어들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자식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 나갔어요. 태준이 아버지께 인사했어요. 건강 잘 챙기시고 3주 후에 뵙자고요. 혜진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집에서 편히 쉬시라면서 급하게 나가더라고요. 현관문이 닫히고 아파트 안은 갑자기 고요해졌어요. 김 씨는 창문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자식들이 택시에 짐을 싣고 있었죠. 아무도 위를 올려다보지 않았어요. 손을 흔들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김 씨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날 저녁 혼자 차려 먹은 저녁상은 너무나 쓸쓸했어요. 밥상 위에 놓인 반찬들도 한 사람이 먹기엔 너무 많았죠. 아내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자식들마저 자신을 짐스러워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73세가 되니 이렇게 외로운 존재가 되는 걸까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게 무슨 소용이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아무것도 재미있지 않았어요. 뉴스에서는 늘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예능 프로그램들도 젊은 사람들 얘기뿐이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준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는다면서 안부 전화를 한 거였죠. 김 씨는 반가운 마음에 대답했어요. 잘 다녀오라고, 조심히 다니라고 말해요. 하지만 태준의 다음 말이 김 씨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아버지, 혹시 집에 계시는 동안 부동산 시세 같은 거 알아보실 생각 있으세요? 요즘 강남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순간 김 씨는 깨달았어요. 자식들이 정말로 관심 있는 게 무엇인지를요. 자신의 건강도 함께 보내는 시간도 아닌 바로 이 아파트와 통장에 있는 돈이었던 거예요.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허탈한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 자식들에게는 그저 상속받을 돈으로만 보이는구나.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죠. 전화를 끊고 나서 김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자식들이 왜 자신을 여행에서 배제했는지, 왜 최근 들어 부동산 얘기를 자주 꺼내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김 씨의 휴대폰은 자주 울렸어요. 태준과 혜진이 번갈아 가며 안부 전화를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반가웠죠. 자식들이 여행 중에도 아버지 걱정을 한다니 효심이 깊구나 하고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전화 내용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었어요. 태주는 아버지 건강 안부를 물어본 다음 항상 집 관리는 잘하고 계시냐고 물었어요. 특히 아파트 관리비나 시설 점검 같은 걸 강조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얘기로 넘어갔어요. 요즘 강남 지역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우리 아파트도 많이 올랐을 거라고 했어요. 혜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식사는 잘하시냐고 물어보면서 집에서 외로우시지 않냐고 걱정하는 척 했어요. 그런데 대화 끝에는 항상 같은 질문이 나왔어요. 나중에 상속 문제를 미리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었죠. 상속세율이 높아졌다는 뉴스를 봤다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세금을 덜 낼 수 있다고 했어요. 여행 사흘째 되던 날 태준에게서 더 구체적인 전화가 왔어요. 파리 에펠탑 구경을 마치고 호텔에서 쉬고 있다면서 여행 얘기를 잠깐 한 다음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가 되었어요. 아버지, 혹시 요즘 건강 때문에 병원비 많이 나가시나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같은 거 받으실 계획은 없으시죠? 김 씨가 별다른 계획 없다고 하자 태준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그나저나 아버지, 우리가 여행비로 돈을 좀 많이 썼는데 아버지 통장 관리는 잘 해주시겠죠? 괜히 사기 전화 같은 거에 속아서 돈 나가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의 손이 떨렸어요. 받고 있던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죠.
자식들이 여행비를 많이 썼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확실히 알겠었어요. 아버지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자기들이 미래에 받을 상속 재산에서 미리 써버린다는 개념이었어요. 김 씨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창문을 열었어요.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지만 속이 메스꺼웠어요. 평생 아껴 모은 돈을 자식들이 이미 자기 것처럼 여기고 있다니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었어요. 혜진의 전화는 며칠 후 로마에서 왔는데 더 노골적이었어요. 콜로세움 구경이 정말 멋있었다면서 흥분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부탁이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없는 동안 혹시 큰 돈 쓰실 일 있으면 미리 상의해 주세요.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 우리도 미리 준비할 게 있으니까요. 김 씨가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자 혜진이 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요즘 부모님들이 생전에 재산을 정리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우리도 미리 계산해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괜히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김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칠 전부터 느꼈던 불안한 예감들이 모두 현실로 드러나고 있었으니까요. 자식들이 여행을 가면서도 내내 걱정하고 있었던 건 아버지의 건강도 외로움도 아니었어요. 오직 재산뿐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들려온 소리였어요. 혜진이 전화를 끊기 전에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남편이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한테 단단히 당부해뒀다면서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맘 놓고 쇼핑하자는 말도 들렸죠. 김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자식들에게 자신은 정말로 무엇일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언젠가 상속받을 재산의 보관함 같은 존재였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책상 앞에 앉아서 통장들을 꺼내봤어요.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면서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쌓아온 노후 자금이었죠. 이 돈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얼마나 꼼꼼히 관리해왔는지 몰라요. 적금도 만기까지 기다렸고 투자도 안전한 것만 골라서 했어요. 혹시라도 원금 손실이 날까봐 조마조마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중한 돈이 자식들에게는 그냥 당연히 받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는 그 돈의 관리인 정도로 취급받고 있었고요. 여행비로 미리 써버렸다는 태준의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자기들 용돈인 양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김 씨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참고 넘어왔던 모든 서운함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기분이었어요. 자식들은 아버지를 여행에서 배제시켜 놓고 정작 재산에 대해서는 간섭하고 관리하려 들고 있었어요. 73세 노인을 무능력한 존재 취급하면서도 돈 관리는 철저히 감시하려는 이중적인 태도였죠. 그때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태준이었어요. 바르셀로나 해변이 아름답다면서 들뜬 목소리로 안부를 전한 다음 또 같은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집에서 별일 없으시죠? 혹시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투자 권유 같은 거 하지 않았나요? 김 씨는 그 순간 완전히 결심했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자식들이 진짜로 무엇을 걱정하는지 이제 너무나 분명했어요. 아버지의 건강이나 행복이 아니라 자기들이 상속받을 재산이 줄어들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더 화가 났어요. 태준과 혜진이 서로 눈치를 보며 전화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마도 둘이서 미리 상의했을 거예요. 누가 아버지한테 재산 관리 당부를 할지,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계획을 세웠을 것 같았어요. 심지어 여행비까지 미리 써놓고는 당당하게 아버지 돈 관리 걱정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김 씨는 은행에서 40년 넘게 일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모습도 숱하게 목격했죠. 하지만 설마 자기 자식들이 그럴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이니까 자식들도 그 소중함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걱정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김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 전화번호를 찾아봤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였죠. 평소에 지나다니면서 자주 봤던 곳이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들어가 볼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아파트 매매 상담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중개업소 직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언제든지 오시라고. 요즘 김 씨 아파트 같은 평형대가 인기가 많다고 했어요. 특히 강남 지역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지금이 팔기 좋은 시기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김 씨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로 이 집을 팔아버릴 건가? 40년 동안 살아온 추억이 담긴 집을 말이에요. 하지만 자식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명확히 알았으니 자신도 생각을 바꿔야 할 때였어요. 아내와 함께 이 집에서 자식들을 키웠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태준이 중학생일 때 방에서 공부하던 모습, 혜진이 고등학생일 때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간식을 먹던 모습, 그때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날 오후 김 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했어요.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니 생각보다 많이 올라 있었어요. 지금 팔면 꽤 큰 돈이 될 것 같았죠. 중개업소 직원이 물어봤어요. 혹시 다른 곳으로 이사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김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라고요. 그러자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은퇴하신 분들이 고향으로 많이 내려가신다면서 시골이 공기도 좋고 생활비도 적게 든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김 씨는 결심을 굳혔어요. 자식들이 그렇게 재산을 걱정한다면 정말로 그 재산이 사라지는 경험을 해보게 해주자는 생각이었어요. 물론 진짜로 돈을 날려버리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자신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옮겨서 남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의미였죠. 김 씨는 책상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펜을 들고 잠시 생각하다가 몇 글자를 적었어요. 내 돈은 내 맘대로 쓰겠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7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뱉는 당당한 선언이었어요. 자식들이 그토록 걱정하는 재산, 이제는 정말로 주인인 자신이 마음대로 쓸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 메모를 보면서 김 씨는 오랜만에 후련한 기분을 느꼈어요.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평생 자식들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들이 여행에서 돌아오기까지는 아직 2주가 더 남아 있었어요. 그 시간이면 충분히 모든 일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파트 매매부터 새로운 거주지 알아보기까지 자식들이 모르는 사이에 모든 걸 끝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자식들이 돌아왔을 때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김 씨는 그날 밤 오랜만에 속이 시원한 잠을 잤어요. 며칠 동안 괴롭혔던 답답함이 사라지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 다음 날부터 김 씨의 하루 일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전 9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직원이 반갑게 맞이하며 매도 위탁 계약서를 준비해뒀다고 했어요. 김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40년 동안 살아온 집을 정말로 내놓는 순간이었어요. 매도 위탁 계약을 마치고 나서 김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후회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가슴 한구석에 맺혔던 답답함이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중개업소를 나와서 김 씨는 천천히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아파트가 팔리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 말이에요.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은 이미 완전히 접었어요. 대신 정말로 의미 있는 곳에 써보자고 마음먹었죠.
첫 번째 계획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서울에서 40년을 살았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늘 있었거든요. 작은 전원주택 하나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당도 있고 텃밭도 가꿀 수 있는 그런 집으로 말이에요. 두 번째 계획은 친구 만수를 돕는 거였어요. 지난달 통화에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했거든요. 당뇨 합병증 때문에 치료비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했어요. 만수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진짜 친구였어요. 재산에 관심 있는 자식들과는 달리 진심으로 김 씨를 걱정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때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로마에서 관광을 마쳤다면서 즐거운 목소리로 여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통화 도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혜진이 태준에게 뭔가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김 씨는 귀를 기울여 들어봤어요. 혜진이 태준에게 아버지 전화가 끝나면 자기도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순서를 지켜야 한다는 말도 했어요.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자기가 장남이니까 먼저 얘기하는 게 맞다고 했어요. 나중에 상속받을 때도 그게 순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혜진이 즉시 반박했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구분이 어디 있냐면서 아들, 딸 차별 없이 똑같이 나눠받는 게 맞다고 했어요. 태준이 그건 아니라고 다시 말하자 혜진이 목소리를 높이며 자기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김 씨는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자식들이 여행 중에도 상속 문제로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가 전화를 받고 있는 중에 말이에요. 태준이 급하게 통화를 마무리했어요. 혜진과 얘기하느라 정신이 없다면서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김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방금 들은 대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장남이니까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태준, 평등하게 나눠받아야 한다는 혜진. 둘 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벌써 재산 분배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30분 후에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와 통화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빠가 요즘 사업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버지 재산에 더 의존하려 한다는 의미였어요. 혜진은 계속해서 상속 문제는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오빠가 장남이라는 이유로 더 받으려 한다면서 자신은 그런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어요. 김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김 씨는 서재에 들어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평생 모아온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적금 통장 5개, 예금 통장 3개, 그리고 투자 상품들까지 모두 합치면 아파트값과 더불어 상당한 재산이었어요. 김 씨는 통장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생각했어요.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말이에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일했어요. 아내와 함께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하면서도 미래를 위해 아껴 모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중한 돈을 자식들은 이미 자기들 것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서로 얼마나 나눠 가질지 계산하고 있었고 누가 더 많이 받을지로 경쟁하고 있었어요. 김 씨는 통장들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마음을 굳혔어요. 아파트가 팔리면 이 돈과 합쳐서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쓰겠다고 말이에요. 며칠 후 김 씨는 고향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전원주택을 알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서 좋은 매물이 있다고 했어요. 마당이 넓고 텃밭도 딸린 집이라고 했어요. 그 주말에 김 씨는 KTX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2시간 정도 걸렸는데 창밖 풍경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서울의 복잡함에서 벗어나니 숨을 쉬는 것도 한결 수월했어요. 고향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부동산 중개업소로 갔어요. 직원이 미리 준비해둔 전원주택을 보여줬어요. 집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방 3개에 거실과 부엌이 널찍했고 마당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심어져 있었어요. 뒤쪽 텃밭에서는 상추와 배추를 기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김 씨는 집을 둘러보면서 상상해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물을 주고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면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이에요. 40년 동안 아파트에서만 살았는데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가격도 서울 기준으로는 정말 저렴했어요. 김 씨는 마음에 들어서 관심 있다고 의사를 밝혔어요. 서울 아파트가 팔리는 대로 바로 계약하겠다고 했어요. 자식들이 서로 다투며 나눠 가질 재산보다는 자신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에 쓰는 게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계약을 마치고 나서 김 씨는 만수에게 전화했어요. 고향에 내려와 있다고 했더니 만수가 깜짝 놀라며 반가워했어요. 동네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만수는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당뇨 합병증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자주 다녀야 하는데 치료비가 부담된다고 했어요. 자식들은 각자 사정이 있어서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하소연했어요. 김 씨는 만수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서울 집을 팔고 고향으로 내려올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만수의 치료비도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어요. 평생 친구인데 이럴 때 서로 도와야 한다고 했어요. 만수는 깜짝 놀라며 손을 젓더라고요. 그런 큰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서 말이에요.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기도 혼자 살기 외로운데 만수가 건강해야 함께 지낼 수 있다고 했어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설득했어요. 만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김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노인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한순간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김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자신의 돈을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자식들이 서로 다투며 나눠 가질 돈을 이제는 진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서울역에 도착해서 휴대폰을 확인하니 문자가 와 있었어요. 태준이 혜진에게 보낸 건데 실수로 김 씨에게도 온 것 같았어요. 아버지한테 너무 티내지 말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끼리 미리 상의해서 정하고 나중에 얘기하자는 말도 있었어요. 김 씨는 그 문자를 보며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포기했어요. 자식들이 뒤에서 자신에 대해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서 더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을지 궁리하고 있었던 거죠. 집에 돌아온 김 씨는 본격적인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가구들과 추억이 담긴 사진들, 아내가 아껴 쓰던 그릇들까지 모든 걸 점검했어요. 정리하면서 김 씨는 자식들과의 추억도 떠올렸어요. 태준이 어릴 때 거실에서 공부하던 모습, 혜진이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놀던 장면들. 그때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싶었어요. 저녁이 되어서 김 씨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어요. 자식들에게 남길 마지막 편지였어요. 편지에는 자신의 결정을 분명히 적었어요. 아파트를 내놓았다는 것, 팔리는 대로 그 돈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쓸 것이라는 것, 유산은 기대하지 말라는 것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썼어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김 씨는 별도로 작은 메모지에 한 줄을 적었어요. 자식들 유산은 기대하지 말라. 이 메모는 안방문에 테이프로 붙여두었어요. 자식들이 돌아와서 집안을 둘러보면 바로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모든 준비를 마친 김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홀가분한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자식들의 계산과 경쟁에서 벗어나 정말로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김 씨는 평온한 잠에 들었어요. 고향에서 만수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꿈을 꾸면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준비했어요. 3주가 흘렀어요. 김 씨는 마침내 고향으로 떠나는 날을 맞이했어요. 큰 트럭 한 대에 필요한 물건들만 실었어요. 평생 모아온 가구와 추억들 중에서도 정말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말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기부하거나 버리기로 했어요.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파트 매매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강남 지역이라 구매 희망자들이 많았거든요. 김 씨는 이미 계약금을 받았고 잔금도 다음 주에 받을 예정이었어요. 아파트 값과 통장에 있던 돈까지 합치면 상당한 재산이었죠. 그 돈이면 고향 전원주택 구입과 만수의 치료비 지원, 그리고 자신의 여유로운 노후 생활에 충분할 것 같았어요. 오후 2시쯤 김 씨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소파도, 안방 침대도, 부엌 식탁도 모두 비어 있었어요.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들도 이미 상자에 넣어뒀죠. 텅 빈 집을 보니 오랜 세월이 정말 끝나는 기분이었어요. 안방 문에 붙여둔 메모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자식들 유산은 기대하지 말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담은 글이었어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드디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익숙한 목소리들이었어요. 태준과 혜진이 여행에서 돌아온 거였어요. 원래 계획보다 하루 일찍 들어온 것 같았어요. 김 씨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자식들과 마주치기 전에 떠나고 싶었는데 이미 늦어버렸거든요. 복도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집 앞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문 앞에 놓인 이삿짐 상자들을 본 것 같았어요. 혜진도 당황한 목소리로 뭔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태준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태준과 혜진이 현관에 서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온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죠.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왜 집 앞에 짐이 이렇게 쌓여 있냐면서 말이에요. 혜진도 당황해서 집안을 둘러보더라고요. 가구가 모두 사라진 걸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김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사를 간다고 했어요. 태준이 어디로 가시는 거냐고 물었지만 김 씨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향으로 내려간다고만 했죠. 그때 혜진이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얼마 안 있어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안방 문에 붙은 메모를 발견한 거였어요. 혜진이 메모를 뜯어내며 태준을 불렀어요. 이게 뭐냐고 소리치면서 말이에요. 태준이 메모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한테 달려와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어요. 유산을 기대하지 말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김 씨는 냉철하게 설명했어요. 집을 팔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은 자신이 쓸 거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은 없다고도 했죠. 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우리 몰래 집을 팔았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였어요. 우리도 그 집에서 자란 건데 상의도 없이 팔 권리가 있냐고 따졌어요. 태주는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상속받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냐고요. 그 많은 돈을 다 쓰실 거냐면서 자식들 생각은 안 하시냐고 원망했어요. 김 씨는 더욱 확고하게 대답했어요. 자기 돈을 자기가 쓰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했어요. 자식들은 이미 다 컸고 각자 살아갈 능력이 있다고 했죠. 더 이상 부모한테 의존할 나이가 아니라고도 했어요. 그때 김 씨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고향에 전원주택을 샀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구 만수의 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죠. 나머지 돈은 모두 자신의 노후 생활비로 쓸 거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혜진이 더욱 격분했어요. 고향 친구한테 돈을 줬다고 우리보다 남이 더 소중하냐고 울부짖었어요. 태준도 경악했어요. 아버지가 전원주택까지 사버렸다니 우리 몫까지 다 써버리면 어떡하냐고 절망했어요. 김 씨가 잘라 말했어요. 만수는 진짜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친구라고 했어요. 재산에만 관심 있는 자식들과는 다르다고 했죠. 이제 남은 돈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 쓸 거라고 단언했어요. 태준과 혜진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둘 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태준이 혜진을 탓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상속세 얘기를 꺼내서 그렇다고 했어요. 아버지를 화나게 한 건 너라고 원망했어요. 혜진도 맞받아쳤어요. 오빠가 먼저 부동산 시세 얘기를 했다면서 자기 탓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빠가 더 많이 받으려고 장남 행세한 게 문제라고 했어요. 둘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다투기 시작했어요. 태준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잘못했다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다시 생각해달라고 매달렸어요. 혜진도 함께 울며 사과했어요. 여행 가면서 아버지를 모시지 않은 것도 잘못이었고 재산 걱정을 한 것도 잘못이었다고 인정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정말 효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김 씨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너무 늦었다고 말했어요.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다 봤기 때문에 이제는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태준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정말로 한 푼도 못 받는 거냐고요. 평생 아버지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렇게 매몰차게 나올 수 있냐면서 원망했어요.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했어요. 결국 자식들이 걱정하는 건 자신이 아니라 돈이었어요. 평생 아버지를 위해 살았다는 말도 거짓말이었죠. 최근 몇 달 동안의 행동만 봐도 분명했어요. 혜진이 마지막으로 묻더라고요. 그럼 아버지는 우리를 정말 버리는 거냐고요. 돈 때문에 가족관계까지 끊으실 거냐면서 말이에요. 김 씨는 서글픈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자신을 버린 건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여행에서 배제시키고 재산만 걱정하면서 진짜 관심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제 자신도 홀로 살아갈 거라고 했죠. 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 순간에도 자식들은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자신에 대한 반성보다는 누구 잘못인지 따지는 데만 급급했죠.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것 같았어요. 태준이 마지막으로 울부짖었어요. 우리 상속받을 재산이 다 날아갔다고 그 큰 돈을 다 써버리시면 어떡하냐고 절망했어요. 혜진도 고향 친구가 우리보다 더 소중하냐고 아버지보다 재산 걱정이 먼저라는 본성을 완전히 드러냈어요. 결국 김 씨는 짐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태준과 혜진이 뒤따라오며 붙잡으려 했지만 김 씨는 단호하게 뿌리쳤어요. 이제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순간 김 씨는 자식들의 절망에 찬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태준과 혜진이 서로를 원망스럽게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가족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층에 내려와서 김 씨는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이 어디로 가시냐고 물어봤어요.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서울역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고향으로 내려가는 기차를 탈 시간이었어요. 택시가 출발하면서 김 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을 살았던 아파트도 그 안에서 울고 있을 자식들도 이제는 과거였어요. 앞으로는 정말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거였어요. 택시 창문으로 스쳐가는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김 씨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어요. 고향에서 만수와 함께 평온한 노후를 보내겠다고 말이에요. 자식들의 계산과 경쟁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고향에 도착한 김 씨는 새로 산 전원주택에서 평생 처음으로 자유로운 아침을 맞이했어요. 넓은 마당에 핀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뒤쪽 텃밭에서는 상추와 배추가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어요. 만수가 일찍 찾아와서 함께 아침 산책을 했어요.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며 고마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김 씨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서울 생활을 돌이켜봤어요. 40년 동안 아파트에서만 살았는데 이렇게 흙냄새 나는 곳에서 사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했어요.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73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완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만수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김 씨가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고,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했어요.
김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평화롭게 지나갔어요. 김 씨는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만수와 함께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김 씨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은행 지점장이라며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김 씨는 오랜만에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장기도 두고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건강 체조에도 참여했어요. 누구도 김 씨에게 돈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사람으로서 존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이런 게 진짜 사람 사는 맛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5일째 되는 오후, 갑자기 대문 앞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김 씨가 마당에서 물을 주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태준과 혜진이었어요. 둘이 택시에서 내리더니 김 씨를 찾아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김 씨는 물뿌리개를 놓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자식들이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예상했지만 막상 마주하니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태준이 김 씨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진짜 달라지겠다고 빌었어요. 혜진도 함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못났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돈보다 아버지가 더 소중해요. 그러니까 다시 서울로 돌아가서 함께 살아요. 태준도 간절하게 애원했어요.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가족이 함께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다면서 용서해달라고 매달렸어요. 우리가 정말 못났다고, 재산 같은 건 이제 생각도 안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김 씨는 차분하게 바라봤어요. 자식들의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돈 상관없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받고 더 이상 그런 것들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김 씨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무 늦었다고 했어요. 내 돈을 내가 쓰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했어요. 너희들은 이미 다 컸으니까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태준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정말로 집에 안 돌아오실 거냐고, 가족을 이렇게 버리실 거냐고 했어요. 혜진도 울면서 매달렸어요.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앞으로는 정말로 효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효도라는 말을 지금 와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했어요. 진짜 효도는 아버지가 외롭지 않도록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이었다고, 재산 걱정보다 건강을 먼저 챙기는 것이었다고 말했어요. 재산 때문에 나를 우습게 본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김 씨는 더욱 확고하게 말했어요. 만수 할아버지 치료비는 내가 대주고 있다고 했어요. 이 집도 내 돈으로 샀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은 돈도 모두 내 노후를 위해 다 쓸 거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건강관리비, 취미생활비, 그리고 진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너희들한테는 한 푼도 못 받는다고 단언했어요. 태준이 경악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상속받을 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냐고, 그 많은 돈을 다 혼자 쓰실 거냐고 했어요. 혜진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어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거냐고, 우리보다 남이 더 소중하시냐고 원망했어요. 김 씨는 더욱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렇다고 했어요. 만수는 진짜로 나를 걱정해주는 친구라고 했어요. 재산에만 관심 있는 자식들과는 다르다고 했어요. 여행에서 나만 빼고 간 것부터 시작해서 통화할 때마다 부동산 시세 얘기만 한 것까지 모든 게 다 기억에 남아있다고 했어요. 태준과 혜진이 더욱 절실하게 매달렸어요. 바닥에 엎드려서 용서를 빌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겠다고,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울부짖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정말로 뉘우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김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건지 아니면 재산이 사라져서 후회하는 건지 더 이상 구분할 필요도 없었어요. 어차피 이미 모든 결정은 내려졌고 새 삶을 시작할 준비도 다 끝났으니까요. 그때 만수가 집안에서 나와서 김 씨 옆에 섰어요. 자식들이 계속 소란을 피우자 걱정되어서 나온 거였어요. 김 씨가 만수에게 괜찮다고 안심시켰어요. 곧 정리될 거라고 했어요. 김 씨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이제 돌아가라고 했어요. 자신은 여기서 진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과 함께 살겠다고 했어요. 자식들도 이제 어른이니까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더 이상 아버지한테 의존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살아가라고 했어요. 태준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아버지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빌었어요. 혜진도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매달렸어요. 우리 상속받을 재산이 다 날아갔다고 그 큰 돈을 다 써버리시면 어떡하냐고 절망했어요. 그 순간 김 씨는 확신했어요. 자식들이 진짜로 걱정하는 건 여전히 재산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이었죠. 이제야 정말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김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만수도 함께 따라 들어가면서 문을 닫았어요. 김 씨는 창문 틈으로 자식들을 바라봤어요. 태준과 혜진이 대문 앞에서 한참 울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자식들은 서로 말다툼을 시작했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따지고 있었어요. 태준은 혜진이 상속세 얘기를 먼저 꺼냈다고 원망했고, 혜진은 태준이 장남이라며 더 받으려 했다고 맞받아쳤어요. 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순간에도 자식들은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태준과 혜진은 택시를 불러서 떠났어요. 떠나면서도 서로를 탓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그 큰 재산이 다 날아갔다고, 아버지가 우리를 완전히 버렸다고 한탄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김 씨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창가에서 지켜봤어요. 자식들이 떠나고 나서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만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말 괜찮으시냐고, 후회되지 않느냐고 했어요. 김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전혀 후회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라고 했어요. 평생 자식들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로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김 씨가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고, 이제 남은 인생을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다고 했어요. 자식들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위로했어요. 하지만 김 씨는 더 이상 자식들이 깨달을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기대 자체가 이미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김 씨는 마당에 앉아서 별을 바라봤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맑은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어요.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홀가분한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가슴속에 맺혔던 모든 응어리가 깨끗하게 사라진 것 같았어요. 만수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별이 참 많다고, 서울에서는 이런 하늘을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김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그렇다고,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순간 김 씨는 깨달았어요. 행복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 한 명, 마음 편히 앉아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 그것만 있으면 충분했어요. 김 씨는 별빛 아래서 다짐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정말로 자신만을 위해 살겠다고,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겠다고 말이에요. 자식들의 기대나 계산은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고 진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김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73세에 찾아온 진정한 자유였어요.
이제 나는 혼자가 편하다는 그 말이 허상이 아니라 진실이 되었어요. 그 순간의 깨달음은 김 씨의 일상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했어요. 자식들이 떠나고 며칠이 지나자 김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당당했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울 줄 몰랐어요. 만수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정기적인 치료비 지원 덕분에 당뇨 수치가 많이 안정되었거든요. 두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 같은 동반자가 되었어요. 아침마다 함께 마을 둘레길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김 씨는 이런 관계가 진짜 가족보다 더 소중하다고 느꼈어요. 마을에서 김 씨의 위치는 더욱 특별해졌어요. 마을의 총무를 맡아달라는 부탁이 왔거든요. 김 씨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서울에서 은행 지점장으로 쌓은 경험을 마을을 위해 쓸 수 있어서 보람찼어요. 자식들 때문에 위축되었던 자신감이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김 씨는 아파트 매매 잔금을 받았어요. 생각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김 씨는 그 돈을 보며 웃었어요. 자식들이 그토록 걱정했던 재산을 이제 정말로 자신만을 위해 쓸 수 있게 되었거든요. 돈을 쓸 때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렇게 시원할 줄 몰랐어요. 먼저 만수를 위해 치료비 전용 통장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10년은 걱정 없이 병원에 다닐 수 있을 만큼 넣어뒀어요. 만수가 고마워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친구가 이렇게까지 해준다며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갚는 거라고. 이게 진짜 가족이라고 했어요. 김 씨 자신을 위해서도 과감하게 돈을 썼어요. 마을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모두 등록했어요. 서예 교실, 컴퓨터 교실, 건강 체조까지 말이에요. 자식들이 알면 돈 낭비라고 할 텐데 이제는 그런 걱정 자체가 없어서 홀가분했어요. 근처 온천 리조트 회원권도 샀어요. 만수와 함께 월 2회씩 다니기로 했어요.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신만을 위해 돈을 써본 적이 없었어요. 매번 자식들 교육비, 결혼 자금 걱정만 했는데 이제야 내 돈의 진짜 주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2달째 되던 어느 날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맥이 빠지고 절망적인 목소리였거든요. 아버지 안부를 묻더니 자신들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한탄했어요. 태준이 말했어요. 밤마다 잠을 못 잔다고 혜진과 자신이 번갈아가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부끄러워서 대답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친구들이 부모님 용돈 드리는 얘기를 할 때마다 견디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는 담담하게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건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내가 내 돈 쓰며 사는데 뭔 상관이냐고 했어요. 너희들도 이제 어른이니까 각자 알아서 살아가라고. 더 이상 아버지한테 의존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칠 후에는 혜진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혜진은 아예 울면서 전화했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잃었다고. 이제 정말 고아가 된 기분이라고 절규했어요. 재산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며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김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혜진에게도 같은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잃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나를 잃었다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라고, 돈 걱정 없이 당당하게 살 거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 후로 김 씨는 자식들 전화를 받지 않기로 했어요. 전화가 와도 만수가 대신 받아서 바쁘다고 전하도록 했어요. 이제 정말로 완전한 독립이었어요. 김 씨는 그런 결정을 내린 자신이 대견했어요.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당당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석 달이 지나자 김 씨의 고향 생활은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마을의 총무로서 여러 행사를 기획했고 문화센터에서는 컴퓨터를 가르치는 강사까지 하게 되었어요.
서울에서 쌓은 경험이 이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자식들에게는 짐이었던 자신이 이곳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마을 이장이 김 씨에게 말했어요. 김 선생님 덕분에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젊은 사람들도 김 선생님을 보고 배우려 한다고 했어요. 김 씨는 그런 말을 들으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재산 관리만 하던 서울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어요. 어느 가을 저녁 김 씨는 만수와 함께 마을 체육대회를 기획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회의록을 정리하며 웃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김 씨는 처음 알았어요.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보람이었어요. 만수가 말했어요. 김 씨 덕분에 자신도 마을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건강도 좋아지고 매일이 즐겁다고 고마워했어요. 김 씨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진짜 관계가 이런 거라고, 계산하지 않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날 밤 김 씨는 일기를 써봤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73세에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적었어요.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람이었는데 이제야 진짜 사람들과 함께 산다고도 적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당당하다고, 내 돈을 내가 쓰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겨울이 되자 김 씨는 만수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났어요. 2박 3일 일정이었는데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해 떠난 여행이었어요. 호텔 비용도, 맛있는 음식도, 기념품도 모두 자신의 돈으로 샀어요.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울 줄 몰랐어요. 제주도 해변에서 만수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74세와 71세 두 노인이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죠. 김 씨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행복한 모습이구나.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게 진짜 자유구나 하고 말이에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김 씨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어요. 마을 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진 교실에 등록한 거예요. 디지털 카메라 사용법을 배워서 마을 풍경을 담고 싶었거든요. 70대의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자식들이 알면 쓸데없는 일이라고 할 텐데 이제는 그런 걱정 자체가 없어서 마음이 편했어요. 어느 날 김 씨가 마을 풍경을 찍은 사진이 시청 사진 공모전에서 입상했어요. 상금 50만 원을 받았는데 김 씨는 그 돈으로 마을 어린이들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는 기꺼이 내는 자신이 뿌듯했어요. 내 돈을 내가 원하는 곳에 쓴다는 게 이렇게 의미 있을 줄 몰랐어요. 마을 사람들은 김 씨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김 선생님은 뭘 해도 훌륭하다고, 정말 본받을 어른이라고 칭찬했어요. 김 씨는 그런 말을 들으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순수하게 인정받은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그의 마지막 날, 김 씨와 만수는 마당에서 새해를 맞이했어요.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김 씨는 만수에게 말했어요. 올해가 자신에게는 진짜 원년이었다고, 비로소 자신답게 살기 시작한 해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더 많은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만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김 씨 덕분에 자신도 새로운 삶을 찾았다고,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자고 했어요. 새해 첫날 아침, 김 씨는 일찍 일어나서 마당에 나가 해돋이를 봤어요. 74세가 되는 새해였지만 마음만은 20대처럼 가벼웠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은 정말로 자신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돈 걱정 없이,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당당하게 매일을 보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김 씨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고, 73세에 찾아온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겠다고 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그 어떤 후회도 없었어요.
오직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와 당당함만 가득했어요.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나요? 진짜 소중한 관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노년의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